저는 지금 현재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상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그 소개보다는 다른 소개를 드려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 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그리고 노동당까지 이제 당직자로 활동을 했고, 특히 서울시당이라고 하는 광역당부의 정책 담당자로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실제로 그 성당 사업이라고 하는 특화된 방식을 몇 차례 경험하긴 했으나, 기본적으로는 정당 조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관련된 경험을 한 것이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배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상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혹은 공식적으로 배우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당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참여한 적은 있지만, 사실 이제 정당에서 상담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건 대부분 실질적인 이제 문제 해결 과정에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사실 이제 이론적이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일종의 경험적인 측면에서 특히 이제 정당에서 이런 상담 사업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개인적 고민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지역 현장에서 뭐 이런저런 뭐 민원이라고 소위 부르는 어떤 형식이 됐던 아니면 어떤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과정에 다 직간접적으로 또 경험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개인이 갖고 있는 경험하고 제가 준비한 내용이 좀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에서 좀 토론이나 내지는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정당에서 이 상담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세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죠. 조직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상담의 대상이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정당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당 조직은 기본적으로 조직 사업을 전제로 해서 모든 일들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의 지지자를 확보할 것인가, 혹은 우리 당의 유효성을 확인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측면이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상담 사업의 가장 기본 골격은 우리가 상담 전문기관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무슨 전문가 집단들도 아니라고 했을 때 왜 정당에서 상담 사업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무조건 조직 사업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의제 혹은 우리 지역에서 우리 당 조직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이나 혹은 역량들을 보여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이제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전통적으로 진보정당들은 이제 노동상담을 가장 기본적인 상담의 의제로 삼아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해당 의제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진보정당의 정체성 자체가 노동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됐다라고 하는 내 조직, 그러니까 내 정당의 가치관을 어쨌든 사회에 확산시킨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당 차원에서 상담 사업을 전당적인 어떤 핵심 사업이나 혹은 자체 사업으로 구상을 한다 하더라도 노동 상담을 배제하기는 되게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잘하는 데가 있어 라고 하더라도, 설사 그렇게 전문적인 기관이 있다 하더라도 당에서 상담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노동 사업을 배제하기 좀 힘든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그거는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로 많은 진보정당들이 노동 상담을 기본적인 상담 의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측면이라면 이제 정책 사업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정당 조직의 특징상 사회 현안에 대한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입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입장들을 확인할 때 그 사회 문제에 접해 있는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내놓고 있는 정책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평가받을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오늘 이제 사례로 말씀드린 상가 임차인 상담 같은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의제가 등장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체적인 솔루션을 제안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선택받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권력을 잡기 이전까지는 테스트해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상담 사업을 매개로 해서 등장하는 문제의 당사자들인 거고, 그랬을 때 상가 입체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들었던 것은 실제 제도화된 영역에서 나오는 대안들이 왜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의 정책 대안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어필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정책 대안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의 관점이 존재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대안 사업의 관점이라고 넣어놨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어렵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만 주목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해결 가능한 문제에만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좀 한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상담 현장에 계시는 그 당직자들이나 혹은 당원분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것은 적어도 진보정당에 올 정도의 내용이라면 굉장히 몇 차례 정도 거쳐서 온 의제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즘에 뭐 지방정부 차원에서든 어디 전문가 집단에서든 직능단체에서든 상담 창구를 운영하지 않는 데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문을 다 두드리고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정당에 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당에서 접수하게 되는 주요 민원 혹은 상담 사례라고 하는 것들은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껴안는 이유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에 지지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구체적인 권력을 획득하게 될 경우에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좀 더 이렇게 장기적인 비전을 좀 이렇게 가시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를테면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상당히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재개발 임대라고 불리는 그 임대아파트들은 그 당사자들이 되게 집단화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되게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공공임대, 그러니까 영구임대 아파트 재개발해서 어쨌든 분양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전반적인 그 임대주택 정책의 변화인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을 대응하는 건 상담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 당사자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공공임대 아파트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미 노후화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H공사에서는 2, 3년 동안 이걸 계속 밀고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어서 영구임대 아파트, 특히 영구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노후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데 상담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장기적인 과정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정당 조직이 껴안는 이유는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위 우리가 왜 권력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권력을 갖게 된다면 이런 문제들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어떤 청사진이나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 당사자들과 정당 조직이 같이 그 비전을 만들어가는 것까지 포괄하는 게 어쨌든 정당에서의 상담 사업이 갖고 있는 범위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이제 가장 크게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을 상담의 대상으로 삼을 거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 부분입니다. 아마 당직자분들은 당연히 이 고민이 될 건데요. 왜 그러냐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상담 사업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라는 부분에서도,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일상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혹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어쨌든 취약한 게 보이는 정당 조직에서 왜 상담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지역에서 이제 노동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가장 편리한 방법은 이거예요. 당직자들 입장에서 가장 편리한 방법은 당원 중에 노무사가 계시면 그냥 연결해 주는 게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직자인 내가 그걸 껴안고 있어봤자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만약에 상가 임차인 문제가 있으면 그거 잘 아는 단체나 이런 데에 넘겨주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지다 보니까 대부분 토스하는 데 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굳이 상담 사업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조직화도 해야 되고 우리 정책도 개발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유능한 데 넘기는 기능만 한다라고 하면 굳이 정당에서 상담 사업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정당에서의 상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그 당사자의 직접적인 문제 해결 외에 그 상담 사업을 하는 정당의 자기 목적이 좀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상담을 하는 이유가 우리 자체의 목적에 의해서 작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뒤에 살펴보겠지만 상가 임차인 상담소를 할 때에도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변호사 집단이 존재하죠. 이때면 참여연대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 집단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상가 임차인 문제와 관련된 해석에 있어서는 가장 전문성이 있는 집단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에게 넘기지 않고 이걸 당사업을 폐하는 이유는 우리한테는 그 당사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에서 일종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저는 냉정하게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적이지 않고 그리고 그 문제를 다른 전문가들에 비해서 덜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목적에 의해서 그 당사자들을 껴안아야 된다고 하면 저는 껴안을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랬을 때 저는 만약에 정당에서 상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 지금 정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생 의제가 뭐냐라고 하는 현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깡통 전세 이런 것들이 문제다라고 하면 지금이야말로 그 깡통 전세에 대한 피해 접수부터 해서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모으는 그 과정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주택 문제 전문가여서가 아닙니다. 우리 정당에서 그것을 중요하게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깡통 전세 피해 사례를 모으고 그것을 바탕으로 당내에 있는 변호사들이나 혹은 부동산 중개업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불러 모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당에서의 상담 사업이라는 건 이제 목적의식적인 과정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재차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판단하실 때 이제 고민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한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가 껴안고 하루 이틀 있는 것보다 바로 변호사한테 넘겨주면 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걸 왜 내가 이 고민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이 과정이 정당의 목적의식적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상가 임차인 상담소를 했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은 이것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몇 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시됐던 상황적 조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 봤던 사례인 겁니다. 상권이 개발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권이 개발됨에 따라서 실제로 임대료가 엄청나게 뛰고 그 임대료가 뛰는 과정에서 수십 년 동안 장사해왔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쫓겨나는 현상들이 2015년 전후로 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중앙정부나 혹은 그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대부분 상권 활성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것들을 이제 촉진시키는 사업들을 하고 있었을 때였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당위적으로 보면 와 우리 상가임차인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당 차원에서 사업을 만들기에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상가 임차인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정의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당원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진보정당에 의지해서 상가 임차인 혹은 자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거리가 있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더 많은 보상금을 받도록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사실 이제 당원들 입장에서 정서적으로 좀 거부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돈 받아주는 그런 데도 아니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해서 하면 결국에 그 건물주랑 타협해갖고 어느 정도의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방식으로 계속 개별 사업들이 이 규결이 되니까 사실 이것을 당내에서 정당성을 만들기가 좀 힘들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당원들, 그러니까 상담사업의 그것들 새로운 상담사업이 만들어지면 불가피하게 당내 당원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요. 요 상가입차인 상담사업을 할 때에도 왜 도시에서 자영업이 도시에서의 노동으로 구성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당원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거부감을 누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노동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진보정당이 자영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영역까지 우리가 이걸 확대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 의제로 만드는 내부적인 논리 구조를 만드는 게 첫 번째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가입찰 상담소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뭐 당에서 한다 그러면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지금 그게 급해? 그게 우선순위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정당성이 나오게 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소위 도시 노동자로서 자영업, 특히 임차 상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이게 왜 도시에서의 노동 문제와 연결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 논리 구조를 만드는데 초기에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밖에 있는 단체들한테 얘기를 하면 되게 어이없어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진보정당이면 당연히 가서 돕는 거지. 거기에 구태여 그게 노동일 필요가 있고 그게 사회적 약자로 뭐 정의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정당 조직이기 때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돼? 라고 하는 부분에 좀 쟁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초기에 논리를 만드는데 좀 중요했던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상담 사업의 형식을 만드는 방식인데, 사실 이 상가 임차인 상담소를 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하냐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처음 했던 방식은 광역당부가 일종의 테스트베드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모델링해서 매뉴얼 작업을 한 다음에 주요 상권들이 있는 그 당협들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가장 핵심이 됐던 건 뭐였냐면 현장 상담소라고 하는 형식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자들이 되게 바빠서 사실 새벽부터 재료를 구매하고 장사 준비하고 또 새벽까지 장사를 해버리면 사실 이분들이 시간 내서 올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장 근처로 가는 건데 현장 근처로 간다라고 하는 건 또 상담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높은 하중을 만들어내죠. 그걸 시간 낼 수 있는 당원들이 있으며 누가 가 있을 거며 뭐 이걸 매일 할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엔 하나의 당부 정도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걸 이제 홍대 앞에 저런 상담소를 차려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시간대를 변경하면서 테스트를 했던 겁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텀이 나는 게 재료 준비 다 끝나고 문을 열기 직전인 한 2시에서 4시 사이 정도가 가장 일반적으로는 자영업자들이 시간이 난다. 이제 이렇게 상황 파악이 되면 딱 2시간만 하는 겁니다. 무리하지 않고 하루 종일 이렇게 있지도 않고 딱 2시에서 4시 자영업자들이 좀 더 올 수 있는 시간 딱 한정해갖고 그냥 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때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서 6시까지라고 하는 시간을 잡아서 이제 진행을 해봤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이제 보면 이렇게 매뉴얼북 이렇게 있는데 매뉴얼북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요, 따라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협이랑 같이 상담소를 하게 되면 이제 불가피하게 모든 업무가 이제 광역당부로 막 이렇게 집중이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생각해보면 많은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특히
상가임차인 상담과 관련된 일들은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했거든요. 이를테면 퇴거와 관련된 것, 불공정 계약과 관련된 것,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과 관련된 것, 이제 이런 것들의 유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형별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들이 사실은 이제 그냥 고정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테스트를 먼저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 내용 증명 양식을 각 유형별로 다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임대료의 인상과 관련돼서는 내용 증명을 이렇게 쓰면 된다. 관련 근거 하고 이렇게 그거를 모델을 다 만들어서 한 10몇 개 정도의 유형의 내용 증명서를 쭉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당협 입장에서는 그것의 수신인과 이런 것만 변경시켜갖고 그냥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고 이렇게 한 거죠. 사실 이 부분이 됐기 때문에 상가임차인 상담소 사업을 할 때 그 광역당국뿐만이 아니라 2개 정도의 당협에서 같이 거리 상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담소라고 하는 사업 유형을 선택한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자영업자들이 갖고 있는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문 볼 시간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얘기였고, 그러면 이건 누군가가 정보를 전달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했을 때 이건 당사업을 하면 진짜 좋겠는데, 왜냐면 뭔가 찌라시를 하나라도 들고 갈 수 있는 데가 생기는 거잖아요. 저희 상가임차인 상담소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 뭔가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거여서 이거 상담소로 하게 되면 나쁘지 않겠다 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현장 상담소로 설치하게 된 이유는 어쨌든 노동시간을 고려한 그런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사전 교육을 당연히 진행을 했고요. 왜 당에서 이걸 해야 되냐라고 하는 이제 정당성과 관련된 것들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마다 그 지역 상담소를 만들 수 있는 자원들을 발굴을 했고, 상담 매뉴얼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정기적으로 그 상담 결과나 내지는 현황들을 이렇게 평가하는 자리들을 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상가임차인 상담소라고 하는 사업이 어려운 사업은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사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담 유형이 실제로는 경험이 축적이 되면 한 6개월 정도의 경험만 축적이 되면 어떤 당원분들이라 하더라도 딱 얘기만 들으면 이건 이런 방식으로 저건 저런 게 문제네 라고 하는 것들이 딱 보이고, 그리고 한 6개월 정도만 지나면 한 번 상담을 받으러 오셨던 분이 다른 상담 대상자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 일들이 생기고, 또 이제 뭐 카카오 단톡방을 만든달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게 확산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의 자원 투자만 있으면 이게 자가 발전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쭉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가장 고민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것을 당의 성과로 계속 만드는 방식의 작업이 점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게 지역 상권하고 지역 당 조직이 계속 이렇게 그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긴장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안으로 그냥 훅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밖으로 뚝 떨어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상담 사업을 해서 만든 분들이 당원이 되긴 했는데, 그 분들이 사실은 이제 자영업을 중단하게 되면서 이제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당협이 그 상권 내에 가게를 얻어서 들어가는 방식으로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게 되냐면 여기서 당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어색해집니다. 왜냐하면 상인들만 모여있는 데에서 사람들이 아름아름 저 사람들 다 당 사람들이래 라고 하는 걸 알아도 그 자리에서 당 얘기하는 게 되게 어색해지는 기묘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아예 단절이 되고 어느 지역은 아예 들어가 버렸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광역당부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이게 뭔가 선거 때나 뭐나 하면 이게 뭔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당의 자원으로 이게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지역에서 성과가 분명히 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있고 확산되는 것도 분명히 좋은데, 이게
광역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판단들이 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럴 때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풀었던 방법이 뭐였냐면 광역당국은 광역당국대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었고 대표적인 게 그래서 이제 맘성무라고 하는 별도 조직과의 그 관계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동사업하고 공동토론회하고 서울시 들어갈 때도 같이 들어가고 기자회견도 같이 하고 이런 방식으로 아예 그냥 별도의 그 방법을 택하는 이런 방식으로 했던 거였고요. 이것도 이제 경험하면서 만약에 당에서 상담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방식이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냐, 그러니까 우리 그 당의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거냐라고 했을 때 한 몇 가지 원칙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한 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역설인데요. 딱 얘기를 들으면 바로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군요. 이런 내용이 있군요.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전문가들에게 확인하고 뭐뭐 해서 그 대응 방법을 다음 상담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반드시 한 차례 더 오게 만드는 방법을 아예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그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번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놓고 가버리면 사실은 이 당이라고 하는 게 일회용이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최소한 관계를 형성하려면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반복적으로 만나는 과정을 일부러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할 때 그렇군요 해서 상담 일제 그것을 적고 이것을 다음 주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해서 반드시 일정을 잡도록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당사자의 기여가 반영되도록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되게 간단한 겁니다. 이를테면 조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셔서요. 혹시 집주인이 보내온 그 우편물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한번 다 모아주시겠어요? 라고 한달지 아니면 건물 하나인데 우리 층에만 수돗물이 잘 안 나와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걸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 고쳐줘서 문제예요. 이렇게 오면 그러면 한 건물 전체에 좀 다 양해를 구해서 수돗물이 진짜 다 여기만 안 나오는지 다른 데는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이런 것들의 주문을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 과정에 당사자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을 만들고요. 그걸 하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소위 이제 요런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제 당사자 활동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다른 상인들 만나시기 시작하거든요. 건물 내에 있는 다른 분들 만나고 2층에서 왔는데요, 3층에서 왔는데요 하면서 다니셔서 어디 가봤더니 미터기가 고장이 났더라, 어디는 전기가 어떻더라 이런 것들 조사해서 주시면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 혼자만 풀 게 아니라 같이 운영하고 풀면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사자들이 그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 모두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귀찮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내가 그런 것까지 해야 돼요?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당연히 계세요. 근데 그럴 때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우편물을 모아보세요. 라든지 아니면 다음부터 집주인이랑 통화할 때에는 반드시 녹음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든지 몇 가지 이제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이제 요게 상가 1차인 상담 사업을 할 때 가장 크게 고민됐던 건데 싸움이 길어지면요 예외적 문제 해결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구청장을 이용한달지 국회의원을 이용한달지 해갖고 진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고 싶어 라고 하면 진짜 예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예외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국회의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모든 문제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해결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사실 상가 임차인 상담의 문제 같은 경우 저희가 겪었던 문제는 뭐냐면 진짜 언론을 조직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하려고 언론사의 기획보도를 조직을 했고 그래서 그걸 붙여서 언론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힘이 돼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기사화가 되면 좀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당사자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범용성이 있는 수단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조직하거나 혹은 국회의원실을 매개로 하는 방법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꼼수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당협 차원에서 혹은 지역위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당사자가 요구하면 그거는 시당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정도로 넘겨라. 그리고 시당 광역당부 입장에서 굉장히 비싼 척을 하면서 그건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도로 계속 퉁치고 가급적이면 지역당부 입장에서는 다른 그 문제 해결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지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방식이 그렇게 쉽게 선택하기는 힘든 방법이긴 해요. 네, 왜냐하면 문제 해결을 빨리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컨테이너를 앞에 설치한달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조금 다른 데서 쫓아기 힘든 방식으로 하게 되고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그 강남역에 있었던 라떼킹 싸움 때 있었던 일인데 그 임차인이 정말 이기고 싶어서 그 가게 문 앞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농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어쨌든 건물주를 압박을 해서 이렇게 갈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례로 알려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줄어요. 왜냐면 저 정도로 해야지만 하나보다라고 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 자체가 질려버려요. 와, 저 정도까지 해요? 나는 그럴 생각까지는 없는데 되게 화가 나고 나는 뭔가 보상을 받기는 원하는데 저렇게까지 하라고 그러면 저는 못해요. 이제 이런 식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좀 힘들었던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냐라고 할 때 저는 정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택한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뭐냐? 가장 좋은 건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가 살고 있는 근처로 가서 기자회견하는 것이 사실은 되게 얍삽해 보이지만 정당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정치 조직의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은 그 기자회견을 하는 순간에 이건 사회적 문제로 우리가 간주한다라고 하는 것이 승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롭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정당에서 여기에 기자회견을 하지? 라고 할 때 그것이 그렇게 사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거였죠. 그 기자회견의 이름을 빌려줬습니다. 정당의 이름을 빌려줘서 이게 개인 간의 사적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되게 공적인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는 방식의 활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구청이나 내지 시청과 면담을 계속 잡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알아요. 구청이 개입하기도 애매하고 시청이 개입하기 애매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도 정당 조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걸 요구하고 면담 자리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청을 하면 또 그 사람들도 만나고 또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통해서 계속 이 정당이 갖고 있는 공적 권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걸 이제 그 개입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썼던 방법이 이제 소식지를 만들어서 계속 전파하는 겁니다. 이제 소위 이제 당보라고 하는 명칭을 통해서 이런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저런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인쇄를 해서 이제 상가들에게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당 소식지를 그렇게 넣으면 되게 거부감이 있는데 이게 이런 상담 사례나 대신 정보를 담게 되버리면 의외로 수용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대 앞에 상가임차인 상담소를 할 때 한 4차례 정도 그 소식지를 만들어서 그 인근에 있는 상가들을 다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생기지 않아요. 쟤네들은 상가임차인 상담소 하는 애들, 그리고 걔네들이 갖다 놓은 자료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 거라서 사실 이제 이걸 굉장히 당스러운 방식으로 좀 하려고 하는 것이 좀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기도 했는데 그게 이제 뭐였냐면 상담 사업의 특징상 그것을 주요하게 활동 영역으로 하는 시민사회 단체와 경쟁 관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상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그 상담을 받는 분이 우리한테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도 물어보고 저기도 물어보고 저기도 물어보고 어쨌든 어디선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 이제 말을 옮기셔요. 어디서 갔더니 이렇다는데 저기서 가면 저렇다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옮기고 그게 일종의 긴장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유사한 사업을 하는 시민사회단체와 미리 협의를 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즘 같은 경우는 노동상담을 지역의 그 노동권익센터나 내지 비정규직 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이 공공에 많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사실 거기서 상담사업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별도로 만약에 상담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사례 공유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미리 해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기본적으로 만성모라고 하는 상인단체하고 연계를 했고요. 저희가 그분들과 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장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한테 들어오는 상담 자료를 그때그때 보내줬어요. 그 상인들의 인적 정보와 내지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보내줬고 그걸 상담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걸 만성모라고 하는 단체와 같이 공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연락이 갈 수도 있으니 잘 받아주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인들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안내를 하면서 사실 이거를 그쪽과 계속 연계하는 방식으로 일부러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성모라고 하는 단체 내부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반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왜 저기서 저렇게 해갖고 그렇게 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무마하는 방식으로 해서 기존의 그 유사 사업을 하는 단체와 이제 협력 관계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게 피곤하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되게 그런 것들을 미리 고려를 해놔야 상담 사업 어렵게 하는데 또 지역사회나 이제 여기서 뭐 이렇게 딴소리 안 듣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견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해놓으면 그 해당 단체가 우리 당을 존중할 수 있게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 그게 별다른 게 아니고요. 신년에 이럴 때는 인사만 하러 와라 정도의 연락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 지부 만들어지니까 거기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이런 정도의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런 그 관련되어 있는 유관단체하고 관계를 형성해 놓으면 어쨌든 지속적으로 뭐 상가임차는 어쨌든 저쪽에서 좀 하지라고 하는 인식이 바뀌게 되면 계속 그 의제를 가지고 관련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광역 당국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지역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구체적인 관계망들이 존재해서 이게 되게 불편한 것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계속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이거를 상담 사업을요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경험적으로 같이 하면 늘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건 당 사업을 하는 게 낫습니다. 당에서 책임지고 당 자원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되든 안 되든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협력 사업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 참여하는 당원들 입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야 우리만 나오는데 우리 성과를 안 만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 조직하고 지역의 구단위 지역 조직하고는 갖고 있는 자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투여한다 해도 당 조직이 훨씬 더 집중적으로 투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계속 이를테면 이런 거죠. 고생은 당에서 하는데 실제로 성과가 당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되게 그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사업은 상담사업은 당사업을 하는 게 맞다. 대신에 어떻게 그 사업을 매개로 해서 연계시킬 거냐, 지역에 있는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하고 연계시킬 거냐라고 하는 게 고민인 거지. 당에서 하는 사업은 그냥 당사업을 하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경험적인 측면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정당에서 상담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건 저는 전문적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정당에서 상담 사업을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오히려 정당이라고 하는 정치 조직이 상담 사업을 하는 이유 혹은 목적이 분명해야지만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자체보다는요, 그 문제의 원인하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과 관련된 것들이 오히려 상담 과정의 더 핵심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상담의 문제 해결을 주목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것이 근본적으로 생기게 된 원인에 대한 진단들이 끊임없이 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결국에는 상권 중심, 그러니까 상권 활성화 중심의 도시개발이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을 지나치게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책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가 건물에 있어서 투기적 요소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임대료 상한제 이런 방식의 접근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상가 건물의 상업화를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이런 방식의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 이 정당에서 상담 사업을 하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노동상담이나 내지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개별 개인의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지금 국회 앞에서 또 이렇게 그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노조법 2~3조 같은 경우도 사실 비슷하게 연결되는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상담 사례가 발생되는 원인에 대한 진단과 그다음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당이 제시하는 어떤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상담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요하게 노출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해야지만 정당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현안에 대해서 그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이를테면 산업단지 문제가 생긴 지역이 있죠. 그래서 산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혹은 산단 주변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만약에 상담 사업이나 지역 조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단순히 산단이 쇠퇴해서 거기에 자영업자들의 문제가 생겼으니 이분들을 다른 상가로 공공상가로 이전하는 문제로 이렇게 비교를 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산업단지 방식의 산업정책이 지금 맞냐 지역에서 그러니까 산단 정책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사실 우리가 상담 사업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이를테면 이제 경험했던 사례 중에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정비업소가 있는데 정비업소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메이커를 중심으로 해서 계열화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제 현대차 기아면 블루 어쩌고저쩌고 다 이게 계열화되어 있고 계열화가 되어 있어서 지역에서 토착적으로 있었던 그 정비업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일감이 없어지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이 분들이 그 지역 자영업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등장을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 라고 하는 것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일감 나누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의 점유율이 얼마큼인데 그거를 당연히 내가 현대차나 기아차를 몰고 있으면 거기에 전문화되어 있는 정비업체를 가려고 하지. 그리고 거기에 링크되어 있는 할인이나 이게 얼마나 많은데 제가 지역의 자영업자를 살리겠다고 다른 데를 가겠습니까? 그런 데를 가지 않죠. 이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할 때 결국에는 그러면 공공에서 관리하는 광급 차량의 정비를 어떻게 여기에 안정적인 수익처럼 만들 거냐 이런 고민들도 해야 되는 거고요. 차라리 공공 정비소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게 되고 계속 거기에 대한 파생되는 어떤 이야기들의 고민이 필요해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정비업이 쇠퇴 산업이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의 자영업이 되게 어려워졌네 라고 하는 문제 확인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 입장에서는 숙제를 계속 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하면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게 지역의 그 의제를 바탕으로 해서 당의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과제이지만 저는 이 상담 사업을 매개로 해서 당이 지역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 당에서의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방식, 특히 정치 권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과 관련된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게 상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가임차인 상담소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유능하게 상가임차인의 소송을 대응하거나 혹은 분쟁을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상가임차인 분쟁이 발생되지 않는 제도적 토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럴 때 뭐 공공 상가 방식으로 갈 수도 있지만 아예 뭐 특정 상가가 점유하는 이 정도 비율이 있을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하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이제 홍대 그 젠트리피케이션 막 심했을 때 서울시에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는 거기 지도를 펼쳐놓고 건물 2개를 찍은 다음에 요 건물을 공공상가로 매입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가의 그 임대료 상승을 보니까 그것을 촉발시키는 어떤 계기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인들이 함께 모여서 요거 상가 그 임대료 인상을 막을 수 있는 목이 될 수 있는 건물 한두 개를 찍어서 그걸 매입하자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 주장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상권에 대해서 공공이 이런 방식으로까지 개입하지 않으면 상가 임대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시장 행위자로 공공이 등장해야지만 이것을 누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처럼 어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법들을 막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현장에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접하지 못하면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를 떠는 것도 상담 사업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으로 정당에서 상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민간에서 하고 있는 상담 사업을 복붙해갖고 똑같이 할 거면 저는 정당에서 상담 사업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상담 제도화되어 있는 상담소의 연락처 정보들을 매개해 주는 정도면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정도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정당의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서울 같은 경우는 부산콜 전화하면 다 안내해줘요. 제가 상담임차에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그러면 거기 상담센터 다 있어요. 임차인 지원센터 다 있거든요. 그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해결할 수 없는 제도와 비제도의 그 경계에서 묘하게 정치적으로서 정당이 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쓰게 됩니다. 한 예로 홍대 앞에 두리반이라고 하는 그 칼국수집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거기서 일하시는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 태국 분이셨나? 아무튼 그 이주 노동자셨어요. 근데 이주 노동자들을 그게 집을 주는 분들의 집주인분들 중에서 나쁜 분들은 어떤 것들을 하게 되냐면 보증금을 안 주고 버티세요.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 보증금을 안 주고 그냥 생짜로 버티시는 거예요. 되게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이주 노동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경찰서나 이런 데 가지 못합니다. 내가 합법적으로 이주를 하고 노동을 하고 있어도 겁나서 못 가요. 그런 것들을 악용하는 겁니다. 너무 괘씸하잖아요. 괘씸해서 저희가 협박장을 보냈습니다. 그 집주인한테 뭐라면 우리 강은 이런 가치를 갖고 있고, 안 그래도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증금을 약탈하는 그 사례들이 계속 접수가 되고 있어서 그런 사례를 모아서 공정위 제소도 경찰에 고발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귀 건물에서 그런 것들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들어서 이런 부분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니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협박문을 보냈습니다. 사실 협박문이죠. 그렇죠? 정당 명의로 보낸 거긴 한데
우리가 뭐라고 그런 것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을 해결이 됐습니다. 저는 정치 조직으로서의 정당이 갖고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정당이라고 하는 공적 권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공적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 우리는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 문제를 정규적으로 해결했으면, 법률적으로 해결을 했으면 돈을 모아서 변호사를 사거나 혹은 공익변호사 집단을 통해 갖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제 이런 경로들을 택했을 건데, 사실 우리는 더 각을 가로지르는 해결 방법을 택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저는 정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를테면 상가 임차인 상담 외에 전통적으로 진보정당에서 했던 상담의 영역은 이를테면 재개발 임대주택의 관리 문제, 또 이거 되게 중요했습니다. 2004년도 이후 그 지역별로 그 재개발 임대 그 세입자들 단체가 만들어졌고요. 이게 굉장히 전국적으로 큰 조직입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주민모임, 혹은 주민연대, 굉장히 큰 단체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 문제를 접근할 때 정당 입장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건 SH와 같이 이제 도시개발공사 문제를 거는 겁니다. 다른 지역이라면 아마 LH를 거는 걸로 아마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접근했을 때 공공기관이나 내지는 이런 그 공적 제도와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가라고 하면 저는 그걸 우선순위로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당 입장에서 공공기관과 싸우는 게 가장 편하잖아요. LH나 내지 이런 데 싸우는 것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고요. 왜냐하면 사적 법률 관계로 정당이 개입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그 정당에게 중간에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공적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우선순위로 갖는 게 기본적인 것 같고요. 뉴타운 사업 초기에 이제 세입자 유주나 대신 재정착 문제를 개입을 할 때에도 결국에는 뉴타운 사업을 중지시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뉴타운 지역에 있는 재개발 세입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주거 이전비를 주고 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뉴타운 사업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논리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최소한의 속도 조절이라도 만들자라고 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고, 그런 방식처럼 개별 상담 사업이 좀 공적 문제와 연결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당에서의 상담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정당의 일상적인 정치 활동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당원들을 조직하고 당원들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외부적으로 정당의 일상 사업은 뭐냐라고 했을 때 지역 현안의 문제 해결에 개입하는 것이 가장 일상적인 사업이겠죠. 그랬을 때 가장 안정적인 방식은 상담 사업인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수 정당의 경우에는 상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시적으로 상담소라고 안 보여서 그렇고 대부분 선출직 공직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보수 정당의 상담 사업이 눈에 안 띌 뿐이지, 사실은 보수 정당들도 상담 사업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진보 정당, 특히 선출직 공직자를 활용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조건이라면 당 조직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역시 정당의 일상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네, 이 정도로 오늘 준비된 이야기는 보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한두 개 정도의 질문을 듣고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마도 상담 사업 이렇게 하면
만나는 것 자체가 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고 내가 답을 바로 못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있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텐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상담 사업은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당이 갖고 있는 자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고, 내가 진짜 무슨 변호사나 내지는 그 전문 직종에 계신 분들처럼 바로 질문이 들어오면 바로 답할 수 있는 역량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내용을 잘 듣고 그것을 잘 정리해서 당에 있는 전문 자원들을 활용해갖고 그것에 답변을 준비해가는 과정을 생각해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상담 능력이 있는 전문가 당원들이 상담의 주역이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일반적인 활동 당원분들이 상담의 주역이 되는 게 훨씬 더 당 차원에서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평범한 그 당원 활동가들이 그 당내 활동에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당 외의 일상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상담 사업을 접근해 주시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거고, 오히려 당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과 당의 전문 자원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결시킬 거냐. 이를테면 우리 그 부대표님도 계시지만 노무사분들이나 변호사분들이나 이런 것들과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라고 하는 것만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경험적으로 보니까 활동당원들을 육성하는 데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등포 지역에서 상가 임차인 상담소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발굴된 활동당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후에 그 지방선거 후보자로 출마하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활동당원들을 대외적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상담 사업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